여기 뱃속에 한 명 더 있으니까 2인분? 꼬물이가 족발 먹고 싶대. 안녕하세요. 산전교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요새는 정말 영양제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영양제 이야기 꺼내기가 참 어려운데 네. 최근에 그 노년내과 교수님 한 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세요. 네. 강연에 나가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 그리고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영양제를 너무 과도하게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만약에 영양제를 먹고 큰 효과가 나타났다면 그건 영양제가 아니고 약이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리셨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임신부분들도 영양제를 많이 먹는데 이게 저희는 권고하는 게 몇 개 없지만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임신 전부터 이미 많이 드시던 분들도 계시고 요새 임신 연령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령 임신으로 인한 임신 합병증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이용한 광고들, 공포 마케팅 참 이런 것들이 많은 임신부분들을 현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영양제만 좀 과잉한 시대인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먹는 음식의 영양소들도 과잉한 시대잖아요. 열량이.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임신부분들 식사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고 체중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영상도 예전에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임신 중에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우리 먹는 식단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영양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부터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엽산. 네, 뭐 잘 아시죠? 네. 이거는 뭐 임신 전부터 네. 남자도 함께 먹는 영양제죠. 맞아요. 엽산은 태아에게 이제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죠. 신경관 결손이라는 거는 선천성 기형 중에 이제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언제 생기냐면 임신 3주경 그때 이제 아이의 신경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 이때면 사실은 임신 사실을 잘 모르실 때는 이제 막 두 줄이 나왔을 때쯤이죠. 신경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리, 두뇌에서부터 척수, 신경까지 이렇게 다 이어지는 부분을 신경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뉴럴 튜브 디펙트라 해서 NTD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척추 끝에 구멍이 생기면 그러니까 척추 갈림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머리 쪽에 생기면은 문해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임신 초기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 먹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임신 전부터 먹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임신 후에 뭐 먹지 말아라 이건 아니지만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임신 전부터 엽산을 계속 챙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전부터 보통 여성분들은 0.4mg,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만 드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 임신 때 신경관 결손이 있는 아기를 분만했거나 위산한 적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용량을 10배 올려서 드셔야 돼요. 4,000 마이크로그램을 드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 알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고용량 엽산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되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뇌전증이 있어서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때도 4mg 고용량 엽산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엽산 중에 활성형 엽산 이걸 먹어야 진짜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이제 활성형 엽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엽산보다 이론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흡수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한창 되고 이걸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실제로 임신한 임신부에게 두 가지 엽산으로 비교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 일반 엽산을 드시고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뭔가 근거가 없다, 아직 연구가 다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분명 대형 제약회사의 로비와 이걸 감추기 위한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돈 냄새를 맡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먼저 연구했을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으로 빠질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로 데이터가 없다는 건 그만큼 그 효과에 대한 근거가 너무 없으니까 함부로
자본을 투자해서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거죠. 네. 그럼 이제 엽사는 여기까지 하고 또 중요한 거 철분제가 있죠. 네. 임신부분들이 꼭 드셔야 되는 철분제. 저희가 이제 이 영상도 찍었는데 또 한번 짚어보자면은 일단 철분제는 임신 20주부터 드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임신 20주 이전에는 임신부에게 저장되어 있는 철분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20주가 넘어가면서부터 임신부의 혈액량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고 증가한 만큼 혈색소도 같이 증가를 해야 돼서 철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기가 가져다 씁니다. 제가 이전에 어지러도 철분제 먹을 필요 없다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임신 초기에는 빈혈이 갑자기 생길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임신 초기에는 피검사에서 빈혈이 없었다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신 20주부터는 빈혈이 없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용량이 중요한데 근데 보통 이제 임신부용 철분제를 사면은 대부분 용량은 다 기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드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확인하고 싶다면 약 성분표를 보셔가지고 용량을 확인할 때 앞에 막 여러 가지 무슨 영어로 막 써있기도 하고 어려운 글자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괄호로 철로서 몇 미리그램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30mg 이상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쌍둥이를 임신하셨으면 2배. 철분제는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도 섭취하고 철분제로도 섭취하지만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흡수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철분제를 먹으면 변이 까맣게 나오잖아요. 90%가 다 배출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에 비타민C랑 같이 복용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속이 쓰리거나 변비도 잘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야 됩니다. 이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철분제 어떻게 먹으면 좋은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D도 많이 챙겨 드시지 않나요? 네. 비타민 D는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이게 모두에게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임신 전에 비타민 D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이에요.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임신 전부터 임신 후까지. 이게 왜냐면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 뼈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죠. 태어나고 나서도 칼슘 대사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뼈에 이상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무작정 드시는 것보다는 검사해서 부족이라 나오면 그때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반대로 이건 먹으면 조금 그렇다 임신하셨으면 정리하셔야 되는 영양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하게 먹는 종합 비타민제 요거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A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비타민 A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시죠. 이게 또 한창 이슈가 됐던 거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여드름 약 중에 레티놀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임신하기 전에 반드시 끊어야 되는 약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비타민 A의 농도가 과도하게 높으면은 태아 기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또 만약에 부족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조심하려면 음식으로 드시면 돼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A는 주의해야 될 상한선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영양제 뒤에 보잖아요. 비타민 A라고 써있으면 참 좋을 텐데 베타카로틴, 레티놀 엄청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성분들마다 기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계산하고 막 따지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종합 비타민제는 하나만 드셔라. 그 다음에 요거는 제 미역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요오드. 네. 우리 최근에는 요오드라고 안 배운대요. 아이오딘. 네, 이걸로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옛날 사람이라 요오드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요오드 요게 미역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권장량이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기준을 보면 일본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에게는 하루에 300마이크로그램 정도만 먹어도 된다. 근데 대신에 2000마이크로그램은 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역국 한 그릇에 7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두 그릇 먹으면은 1400. 근데 우리 조리원에 입원하면 삼시세끼 맞아요. 2100을 2주 동안 계속 과도하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미역국에 들어있는 이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이랑 연관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임신 중이랑 임신 후에 갑상선 기능에 변화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때 요오드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한우에 미역국은 일주일에 3번만 드세요. 그리고 간혹 이제 비타민제 중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요오드 성분은 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온 국민이 드시는 영양제 또 있죠. 네, 바로 유산균. 네. 유산균은 사실 뭐 먹으면 좋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산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먹던 거 갑자기 먹으면 막 설사 일으킬 수도 있고 막 배가
아프고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임신 전부터 먹어서 괜찮은 유산균이 있었다 그럼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드시면은 오히려 장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굳이 임신 중이라고 더 추가로 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모님들께서 많이 지어다 주시는 한약과 보약이 있죠.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한약을 이제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 사실은 저희가 전공이 한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분이나 효능, 뭐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대신에 정확한 거는 한약에 들어있는 성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 그 표기를 안 한 경우도 많고, 표기를 했다 해도 흔히 먹는 약에는 보면은 뒤에 이제 복잡한 용어로 이제 성분이 써 있잖아요. 심지어 단위도 굉장히 소량의 용량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데, 한약 같은 경우는 성분이 아니라 약초 이름으로 다 적혀 있어요. 정말 그 성분이 도움이 될지언정 그게 얼만큼의 용량이 적절한 용량이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용량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같은 나무에서 자란 과일도 어떤 과일은 맛있고 어떤 과일은 좀 맛이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약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땅에서 자랐는지, 어떤 지역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그 같은 지역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들어있는 성분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이제 약초라 생약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약이기 때문에 성분과 함량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안전한지 확인을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임신부분들이 드시는 거에 대한 엄청난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보는 약의 사전이 있어요. 백과사전 같은 사전이 있는데 거길 보면 임신부가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안전 등급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가 다 이루어지고 그 등급이 바뀌기도 하고 등급이 안전한 약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 매일매일 저희 진료 시스템에 팝업이 뜨거든요. 네. 어떤 약 무슨 성분 이상 생겼다. 주지 마라. 성분이 미달이다. 안 된다. 이 약 처방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부분들이 드시는 약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다양해요. 한약방이나 한의원마다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르고 뭐 본인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성분을 다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한약 특성상 약초를 굉장히 다양한 걸 섞었어요.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약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분들 때문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분의 흡수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비싼 돈 내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양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칼로리죠. 네. 늘 뱃속에 한 명 더 있으니까 2인분? 꼬물이가 족발 먹고 싶대. 이것도 이제 우리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임신 중에는 칼로리를 이제 추가로 섭취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과도한 열량은 체중 증가를 일으키고 체중 증가는 임신 중 합병증을 발생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다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괜히 인터넷에 이거 먹으면 좋대더라, 저거 먹으면 더 좋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좀 괜히 안 먹어서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보고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산후조리원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죠. 아, 그쵸.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산후풍, 그것도 한번 다음에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